쌀석섬이면 새각시를 얻고도 남는다. 저 뚱뚱한 년 산에 데려가서 치워버리자고. 한밤중 사랑채에서 양반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남편의 겨울 두루마기에 솜을 넣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은밀한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고을에 배좌수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논 200마지기에 기와집 20칸. 남원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지요. 배좌수는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했습니다. 콧대가 높아 첫인상은 그럴듯했으나 눈빛에 깊이가 없었고 입꼬리가 자주 비죽거렸지요. 옥색 비단 두루마기에 남색 조끼를 걸치고 검은 갓에 통영갓끈을 메었습니다. 부채를 늘 한 손에 들고 다녔고 체면을 목숨보다 아끼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배좌수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분이. 나이 27에 통통한 체구. 어깨가 넓고 팔뚝이 두툼했습니다. 둥글고 넉넉한 얼굴에 볼이 붉었고 눈은 작지만 웃을 때 초승달처럼 휘어졌지요. 턱 아래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고 손이 크고 두툼하여 누가 봐도 일꾼의 손이었습니다. 빛바랜 연갈색 무명 저고리에 올이 나간 곳이 여럿이었고 검은 동색 치마는 무릎 아래가 해져 있었지요. 머리는 쪽 하나로 대충 틀어 올렸습니다. 분이의 하루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부엌에 불을 지폈지요. 솥에 쌀을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 3가지를 무쳤습니다. 밑반찬 항아리를 하나하나 열어 상태를 살피고 곳간에 들어가 쌀독에 남은 양을 점검했지요. 장부를 펼쳐 어제 쓴 내역을 적고 오늘 장에서 살 것을 메모했습니다. 쌀 한 톨, 콩 한 되까지 빠지는 것이 없었지요. 마님, 오늘 장에서 뭘 사올까요? 만석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나이 40에 우직한 체구. 이마가 넓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투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고닫습니다. 15세 배좌수 아버지 밑으로 들어와 25년째 이 집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두부 한 모하고 무 2개, 그리고 소금 한 돼 사오너라. 장독 쪽에 소금이 바닥이야. 분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만석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님은 이 집의 기둥이지. 마님 없으면 이 집은 하루도 안 돌아가.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장을 하면 동네 마님들이 비법을 물으러 왔고 길쌈을 하면 옷감이 비단처럼 고왔지요. 하인들의 옷이며 밥이며 봄가을 제사며 손님 접대며 분이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배좌수네 곳간에 쥐가 들어 쌀 5가마가 못쓰게 되었지요. 하인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쌀이 다 상했습니다. 분이는 상한 쌀을 한 톨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냈지요. 상한 쌀은 엿기름에 삭혀서 식혜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떡으로 쪄서 장터에 내다 팔자. 분이의 지시대로 식혜를 만들고 떡을 쪘더니 오히려 쌀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만석이 감탄했지요. 세상에 상한 쌀로 돈을 벌다니. 쌀이 상하면 쌀로 먹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또 한 번은 겨울에 한파가 몰아쳐 장독이 5개나 깨졌습니다. 된장과 간장이 바닥에 쏟아졌지요. 아이고 마님, 장이 다 엎어졌습니다. 허둥대지 마라. 깨진 독의 된장은 옹기 조각째 건져서 안에 든 것만 긁어내고 작은 단지에 나눠 담아라. 간장은 가마솥에 다시 끓여서 잡내를 잡으면 쓸 수 있다. 분이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한 톨도 버리지 않았지요. 이런 분이를 동네 마님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배좌순의 살림은 분이 덕분에 돌아간다며. 손도 크고 머리도 좋아. 저런 며느리 하나면 3대가 먹고 살지. 하지만 정작 남편 배좌수는 그런 아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사랑채에서 벗들과 술상을 받고 있을 때였지요. 이복의 배좌수, 안주가 참 훌륭하네. 자네 안 사람 솜씨가 좋은 모양이야. 멋 하나가 감탄했습니다. 배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분이가 반찬 그릇을 들고 사랑채 문을 열었지요. 여보, 안주 더 갖다 드릴까요? 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멋들의 시선이 분이에게 갔습니다. 통통한 체구의 무명 저고리. 잠깐 정적이 흘렀지요. 배좌수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나가, 손님 앞에 나오지 말라 했잖아. 분이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지요. 벗들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안채로 돌아온 분이는 한참을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분이의 크고 두툼한 손을 꼭 잡으며 하셨던 말. 분아, 사람의 값어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에 있는 법이니라.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겉을 보고 뭐라 하든 내 두 손이 곧 내 얼굴이란다. 손이 부지런하면 얼굴도 빛이 나는 법이야.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분이의 볼을 쓸어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손이 하는 일을 하늘이 모를 리 없다. 분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구박해도 살림은 빈틈없이 했지요. 그것이 자신의 값어치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원 장터에서 조생원이 배좌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조생원은 배좌수의 오랜 벗으로 기름진 얼굴에 눈이 가늘고 입이 큰 사내였지요. 배가 불룩 나왔으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어 부유해 보였습니다. 자주색 비단 두루마기에 옥색 조끼를 걸치고 큼직한 호박 가끈을 달았으며 손에 옥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요. 입이 가볍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복의 배좌수, 내가 좋은 사람을 알고 있네. 좋은 사람이라니? 남원읍내 주막에 연화라는 여인이 있는데 말이야. 조생원이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허리가 가늘고 얼굴이 갸름하고 쌍꺼풀 진 큰 눈에 앵두 같은 입술이라네. 배좌수의 부채가 딱 멈추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사뿐사뿐해서 보고 있으면 눈이 호강이지. 자네 같은 풍채의 그런 여인을 곁에 두면 찰떡이 아니겠나. 배좌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남원에 있소. 내가 소개해 줄 테니 한번 가보게나. 자네 속이 후련해질 걸세. 조생원의 턱 밑 사마귀가 입을 벌리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배 좌수는 주막을 찾았습니다. 연화는 과연 조생원의 말대로였습니다. 가는 허리에 키가 홀쭉하고 얼굴이 갸름했지요. 쌍꺼풀 진 큰 눈에 앵두 같은 입술, 코가 오똑하고 피부가 희었으며 손가락이 가늘고 길었습니다. 분홍 비단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를 입고 산호 놀이개를 달고 있었지요. 화장이 짙었고 말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머, 나리. 처음 오셨어요? 연화가 술상을 내오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배 좌수는 넋이 나갔습니다. 아, 아니요. 지나가다 들렀소. 호호, 나리는 참 멋있으시네요. 이 동네 양반 중에 나리만큼 풍채 좋은 분은 처음 봐요. 연화에 가는 손이 배 좌수의 술잔을 채웠습니다. 배 좌수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그날부터 배 좌수는 주막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갈 때마다 은전을 넉넉히 놓고 왔지요. 연화는 배 좌수가 올 때마다 더 화사하게 차려입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나리, 오늘은 뭘 드시겠어요?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배 좌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금비녀를 사주고 귀걸이를 사주고 비단 치마를 사주었지요. 집에서는 아내에게 무명한 필 사준 적이 없으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배 좌수가 주막에서 돌아오자 분이가 대청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차려 놓았습니다. 미역국 끓였어요. 됐소. 밖에서 먹고 왔소. 배 좌수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미역국이 식어가는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만석이 먼 곳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직접 끓인 미역국인데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배 좌수의 마음은 완전히 연화에게 기울었습니다. 뚱뚱한 아내를 볼 때마다 연화에 가는 허리가 떠올랐지요. 부채를 탁 접으며 한탄했습니다. 에이, 저 뚱뚱한 꼴 좀 봐. 체면이 말이 아니야. 분이는 남편이 주막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습니다. 남편의 두루마기에서 향냄새가 났고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졌으니까요. 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두루마기를 빨 때 향냄새를 맡으며 눈을 질끈 감았을 뿐이었지요. 어느 한밤중이었습니다. 배 좌수와 조생원이 사랑채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배 좌수의 눈이 핏줄이 선 채 이글거렸습니다. 조생원, 더는 못 참겠소. 연화를 내 곁에 두고 싶소. 허허, 그러려면 먼저 지금 마누라를 어떻게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다니? 첩을 들이면 마누라가 가만히 있겠나. 소문이 나면 체면은 또 어쩌고. 조생원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절벽이 있네. 배 길은 될 거야. 배 좌수가 움찔했지요. 산삼 캐러 가자고 데려가게. 절벽 끝에서 밀면 아래로 떨어지지. 시신은 못 찾을 거야. 산에서 발을 헛디뎠다고 하면 그만이야. 조생원에 가는 눈이 촛불에 번뜩였습니다. 죽었다 치면 상을 치른 뒤에 정정당당히 연화를 데려올 수 있네. 배 좌수는 부채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죽이는 게 아니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거야. 자네가 밀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나. 조생원이 술잔을 기울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배 좌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 뒤편 담장 아래에서 만석이 물동이를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은 것이었지요.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만석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빙빙 돌며 벽을 쳤지요. 마님에게 알려야 하는가. 그런데 말한들 어쩐단 말입니까? 분이가 도망친다 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지요. 관아에 구한다 해도 머슴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양반 두 사람이 아니라 하면 그만인 것을.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직접 막을 수 없다면 따라가서라도 지켜봐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배 좌수가 느닷없이 상냥한 얼굴로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리산 자락에 약초를 캐러 갑시다. 당신이 약재에 밝으니 함께 가면 좋겠소. 분이는 의아했지만 기뻤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예, 그러지요. 제가 도시락을 싸겠습니다. 분이의 작은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그날 밤 보자기에 밥과 반찬을 정성껏 쌌지요. 나물을 한 가지 더 무치고 남편이 좋아하는 깨십, 장아찌도 넣었습니다. 만석은 분이가 도시락을 싸는 모습을 먼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저 환한 웃음이 내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배좌수와 분이가 집을 나섰습니다. 배좌수의 얼굴에는 평소에 없던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분이는 그 미소가 반가웠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렇소. 배좌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자기에 싼 도시락에서 깨십 장아찌 냄새가 솔솔 풍겼지요. 분이는 남편 옆을 나란히 걸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만석이 대문 앞에서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마님, 산길이 험하니 조심하이소. 만석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만석아. 금방 다녀올게. 저녁에 감자탕 끓여줄 테니 감자 좀 씻어놔라. 만석은 그 웃음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만석은 삿갓을 눌러쓰고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분이는 통통한 책으로 가파른 비탈을 오르느라 숨이 찼지요. 여보,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힘을 내시오. 배좌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서 걸었습니다. 분이는 구슬땀을 흘리며 남편을 따랐지요. 여보, 저기 진달래가 피었어요. 참 예쁘지요? 배좌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분이가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여보, 여기서 밥 먹고 가요. 깨십 장아찌 넣었어요. 밥은 나중에 먹읍시다. 어서 갑시다. 배좌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시락을 다시 쌌지요. 풀린 보자기를 묶는 분이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따라 걸었지요. 멀리서 만석이 나무에 몸을 숨기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배좌수가 산삼이 나는 곳이 아니라
절벽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만석은 알아차렸습니다.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쳤지요. 뛰어나가 소리쳐야 하나. 하지만 그랬다가 배 좌수에게 들키면 만석도 분이도 모두 위험했습니다. 만석은 이를 악물고 뒤를 따랐지요. 한참을 올라가자 눈앞이 탁 트였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아래로는 100길이 넘는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고 까마득한 아래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분이의 치맛자락을 휘날렸지요. 여보, 여기가 어디요? 무섭습니다. 분이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배 좌수가 절벽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시오. 절벽 끝에 뿌리가 보이지 않소. 산삼이요. 어디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좀 더 앞으로 가보시오. 내가 허리를 잡아줄 테니. 분이가 한 걸음 더 절벽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발밑에 돌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두 손이 힘껏 밀어붙였습니다. 분이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분이의 눈에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갑게 굳은 눈, 한 점의 망설임도 없는 그 표정. 분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산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여보. 분이의 외침이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요.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바위에 부딪혀 온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벽 중간에 크게 자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던 것이지요. 분이의 넉넉한 몸이 소나무 가지 사이에 걸렸습니다. 가지가 휘청거렸지만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던 만석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뛰어나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미 분이는 절벽 아래로 떨어진 뒤였습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배 좌수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나무에 걸린 분이는 보이지 않았지요. 아득한 아래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배 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군. 부채를 펼치며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배 좌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만석은 나무 뒤에서 이를 악물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님, 반드시 이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만석은 눈물을 훔치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나무에 걸린 분이가 보였지요. 미동도 없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만석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님, 제발 살아계시옵소서. 그리고 배 좌수의 뒤를 쫓아 산을 내려갔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산에서 내려온 배 좌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내가 산에서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졌소. 아무리 찾아도 시신이 보이지 않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세상에, 분이가, 그 착한 분이가, 절벽 아래가 워낙 깊으니 시신을 찾을 수 없었을 게야.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배 좌수는 눈물을 짜내며 상복을 입었습니다. 제법 슬퍼 보였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지요. 그 눈물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분이는 소나무 가지에 매달린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왼쪽 팔에서 피가 흘렀지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 위를 올려다보니
아득한 절벽.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대답은 메아리뿐이었지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밤새 소나무 가지를 껴안고 버텼지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어머니, 사람의 값어치는 살아가는 모습에 있다 하셨지요. 분이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오늘 이 산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분이의 의식이 흐려져 갈 무렵 아래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위에 사람이 있소. 세상에 나무에 걸려 있구먼. 지리산 자락에서 약초를 캐던 일행이었습니다. 그 일행의 우두머리가 바로 최행수였습니다. 최행수는 한양에서 포목과 약재를 다루는 여상단의 수장이었습니다. 나이 58배 작은 키에 마른 체구였지만 허리가 꼿꼿한 여인이었지요. 깊이 팬 주름 사이로 눈이 유난히 밝고 날카로웠습니다. 왼쪽 귀 아래에 오래된 칼자국 흉터가 있었고 은발을 깔끔하게 쪽지어 비녀로 고정하고 있었지요. 허리춤에는 항상 주판과 작은 장부책을 끼고 다녔습니다. 최행수의 일행이 밧줄을 내려 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분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왼팔이 부러져 있었지요. 기절해 있던 분이를 최행수가 업었습니다. 마른 몸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산중에서 절벽에 매달려 있다니 보통 일이 아니야. 일단 살려야 해. 최행수 일행은 분이를 산 아래 주막으로 옮겼습니다. 의원을 불러 부러진 팔을 부목으로 고정하고 상처에 약을 발랐지요. 사흘이 지나서야 분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뜬 분이 앞에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최행수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리산 아래 주막이다. 내가 절벽에 매달려 있길래 끌어올렸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산에서 발을 헛디뎠느냐? 분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요.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밀었다는 말.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지요.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에게 밀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최행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남편이라고? 뚱뚱한 제가 창피하다고. 절벽에서 밀어버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행수는 한참 동안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요.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빛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분이라 합니다. 분이야, 이제 어쩔 생각이냐? 분이는 죽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아가야지요. 그 집 밖에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뭐라고? 최행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널 밀어버린 놈한테 돌아가겠다고? 그래도 남편인걸요. 그리고 곳간 살림이 걱정됩니다. 제가 없으면 장부가 엉망이 될 텐데. 분이의 말에 최행수가 이 말을 짚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년아. 최행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널 죽이려 한 놈한테 돌아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또 밀리려고? 이번엔 소나무가 없을 수도 있어. 분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갑니까? 친정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돼. 네. 돌아갈 곳이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된다. 네, 두 발로. 분이가 고개를 들어 최행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최행수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분이가 눈을 크게 떴지요. 못생겼다고, 돈을 못 벌어온다고. 한겨울에 맨발로 내쫓겼지. 최행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은 없었지만 눈빛이 아득했지요. 죽을까 생각했다. 이 겨울에 얼어 죽으면 편하겠다 싶었어. 분이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발이 얼어서 더는 걸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는데 앞에 장터가 보이더라고. 최행수가 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지. 하루에 엽전 석립. 그걸로 밥 한 그릇 사 먹고 나머지는 모았어. 최행수는 허리춤에서 주판을 꺼내 탁 소리를 냈습니다. 30년이 지났다. 지금 나는 한양에서 상단을 이끌고 있다. 주판알이 딸각거렸지요. 나를 버린 남편은 어딘가에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고, 분이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이야, 올 시간에 셈을 배워라. 원망할 시간에 장사를 배워라. 내 두 손과 내 머리가 내 무기다. 분이는 한참 동안 최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죽 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요. 따뜻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죽 한 모금이 이렇게 따뜻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분이는 죽 그릇을 내려놓고 최행수 앞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최행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좋다. 대신 한 가지 약속해라. 무엇입니까? 울지 마라.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셈을 하는 게 낫다.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최행수가 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몸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 몸이 내 값어치가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내 값어치다.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분이가 최행수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간 것은 팔에 부목을 뗀 직후였습니다. 아직 팔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분이는 말했습니다. 더 누워있으면 마음이 썩겠습니다. 일을 하겠습니다. 최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 마음이면 된다. 한양에 올라온 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원장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시전거리. 포목전, 약재전, 곡물전, 어물전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갔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최행수의 상단은 한양 남대문 밖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큰 창고 세 채의 점원만 15명. 포목과 약재를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사들여 한양에 파는 것이 주된 장사였지요. 분이야, 장사의 첫째는 셈이다. 최행수가 주판을 분이 앞에 놓았습니다. 셈을 못하면 남에게 속는다. 속으면 망한다. 분이는 주판을 집어들었습니다. 원래 셈이 밝았지요. 시집에서 곳간 살림을 도맡아 하며 쌀 한 말, 콩 한 되까지 장부에 적어두었으니까요. 주판 알을 튕기는 솜씨가 보름 만에 점원들을 앞질렀습니다. 이것 봐라.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최행수가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요.
하루는 최행수가 분이를 시험했습니다. 장부 3권을 분이 앞에 놓았지요. 이 안에 틀린 곳이 있다. 찾아봐라. 분이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주판을 튕겼습니다. 반나절이 걸렸지요. 여기입니다. 분이가 가리킨 곳은 전라도에서 올라온 포목 대금이었습니다. 비단 10필 값이 적혀 있는데 실제 입고량은 9필입니다. 한 필이 빠져 있어요. 최행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확하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비단 한 필의 무게가 5근인데 총 무게가 45근으로 적혀 있으니까요. 10필이면 50근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행수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년아, 셈만 밝은 줄 알았더니 물건까지 아는구나. 셈 다음은 물건 보는 눈이었습니다. 장사의 둘째는 물건이다.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구별하지 못하면 망한다. 최행수는 분이를 데리고 시전거리를 돌아다니며 가르쳤습니다. 비단의 오를 잡아당겨 밀도를 보는 법, 약재의 색과 향으로 산지와 연도를 구별하는 법, 곡물의 수분을 이빨로 깨물어 확인하는 법. 분이는 빠르게 익혔습니다. 원래 손이 크고 감각이 좋았던 데다 시집에서 온갖 살림을 해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포목의 등급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2달이 지나자 약재의 가짜를 가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전거리에서 한 상인이 약재를 팔고 있었습니다. 상등품 인삼이요. 강화도 인삼, 하나에 은전 5잎이요. 분이가 인삼 뿌리를 집어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았지요. 그리고 뿌리를 꺾어보았습니다. 이건 강화도 인삼이 아닙니다. 상인이 얼굴을 붉혔지요. 뭐라, 감히 내 물건에 시비를 거는 거요. 강화도 인삼은 뿌리를 꺾으면 안쪽이 희고 향이 진한데 이건 아니 누렇고 향이 약합니다. 이건 충청도산입니다. 이 안하기. 상인이 버럭 화를 냈지만 주변 상인들이 분이의 손을 들어주었지요. 그 안악 말이 맞아. 나도 봤는데 그건 강화도산이 아니야. 최행수가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지요. 됐어. 물건 보는 눈은 합격이다. 장사의 셋째는 사람이다. 최행수가 말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사람이요. 파는 것도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장사꾼이 아니라 물건 나르는 짐꾼에 불과하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람을 읽는 법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행수는 분이를 거래처에 데리고 다니며 직접 보여주었지요. 값을 흥정할 때 상대방의 눈을 봐라. 눈이요? 목소리가 올라가면 불안한 거야. 급하게 팔고 싶다는 뜻이지. 목소리가 낮고 느긋하면 자신 있는 거고. 그럼 손은요? 눈치가 빠르구나. 최행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손을 자꾸 만지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은 손이 불안해지거든. 분이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며칠 뒤 최행수가 분이에게 은전 10잎을 쥐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직접 물건을 사봐라. 시전거리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싼 값에 사오는 거다. 분이의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분이는 시전거리를 돌며 포목상 3곳의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삼배인데 값이 다 달랐지요. 분이는 가장 비싼 곳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삼배가 왜 이렇게 비싸요? 아, 이게 충청도 한산 못이거든요. 올이 곱고 단단해서 양반네들이 좋아합니다.
상인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분이는 최행수의 말을 떠올렸지요. 목소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 분이는 삼배의 오를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이건 한산 모씨가 아닌데요. 올이 굵고 결이 거칠어요. 서천산 삼배 아닌가요? 상인의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값을 깎아드리겠소. 분이는 은전 3잎에 삼배 2피를 사왔습니다. 원래 6잎이었으니 절반 값이었지요. 최행수가 삼배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물건도 좋고 값도 싸다. 행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아니야. 가르쳐 준 것은 방법이고 해낸 것은 내 힘이다. 최행수가 분이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시집 온 뒤로 누군가에게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 뒤 분이는 한층 더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행수가 경상도에서 올라온 거래처 주인과 값을 흥정하는 자리에 분이를 데려간 것이지요. 오늘은 내가 값을 매겨봐라. 제가요? 그래. 내가 옆에 있을 테니 겁먹지 마. 거래처 주인은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사내였습니다. 포목 5짐을 수레에 싣고 올라왔지요. 이것이 경상도 안동포요. 오리 곱고 질겨서 한양에서 인기가 좋소. 분이가 포목을 한 필씩 펼쳐보았습니다. 오래 밀도를 살피고 색을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지요. 5필 중 3필은 좋았지만 2필은 오리 성그렇습니다. 3필은 상등품이고 2필은 중등품입니다. 거래처 주인이 얼굴을 찡그렸지요. 뭐요? 다 상등품이요. 이 2필은 올 사이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볕에 비춰보면 빛이 새어나와요. 분이가 포목을 들어 햇볕에 비추었습니다. 과연 빛이 새어나왔지요. 거래처 주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3필은 필당 은전 3잎, 2필은 필당 은전 2잎. 총 13잎에 사겠습니다. 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래처 주인이 고개를 저었지요. 15잎은 받아야 하오. 13입니다. 중등품을 상등품 값에 살 수는 없습니다.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13잎의 거래가 성사되었지요. 거래처 주인이 돌아간 뒤 최행수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4세 살까 했는데 내가 13세 끊었구나. 상등품과 중등품을 같은 값에 사면 다음에도 중등품을 섞어올 겁니다. 처음에 칼같이 해야 다음부터 좋은 물건만 가져옵니다. 최행수가 한참 동안 분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30년 걸려 깨달은 걸 내가 석 달 만에 알아차렸구나. 분이의 볼이 빨갛게 물들었지요. 한편 남원에서는 배 좌수가 연화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분이가 죽은 지 석 달 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내 죽은 지 석 달 만에 새장가라니. 그것도 주막 여자를? 배 좌수가 원래 아내한테 박정했잖여. 하지만 배 좌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대문을 들어서던 날 배 좌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 집에 어울리는 여인이 왔구나. 연화는 연분홍 비단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귀걸이와 팔찌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살림을 둘러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지요. 꽃간 2채의 논밭, 200마지기. 연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이 집이 참 크네요. 비단 이불은 없어요? 내일 당장 사다 주리다. 저 곳간에는 뭐가 들었어요? 쌀이 가득하오.
연화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을 배좌수는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만석은 먼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이 꼴을 보셨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만석은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삼켰지요. 연화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꼬박꼬박 적어두던 장부는 먼지가 쌓였고 곳간 출입은 아무나 했지요. 연화는 살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단 옷을 사고 금은 패물을 사들이는 데만 혈안이었지요. 여보, 이 비녀가 금이에요. 10냥이래요. 10냥이라. 좀 비싸긴 하오만. 아이, 여보가 사주면 제가 얼마나 예쁠까요? 연화가 팔짱을 끼고 교태를 부리면 배좌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연화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옷과 패물을 사들였지요. 만석이 조심스럽게 배좌수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곳간의 쌀이 줄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년 봄에 씨앗곡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시끄러. 내가 곳간 걱정을 왜 하느냐? 그것이 마님이 계실 때는. 분이 이름 다시 입에 올리면 혼을 내겠다. 배좌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꽃간의 쌀이 줄었습니다. 반찬 수가 줄었습니다. 하인들의 품삯이 밀리기 시작했지요. 분이가 있을 때는 살림이 시계처럼 돌아갔건만 연화는 장부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인 셋이 품삯을 받지 못해 떠났지요. 농사일을 할 사람이 부족해졌고 논밭 관리가 소홀해졌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분이는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최행수의 상단에서 일한 지 반년이 지나자 분이는 점원이 아닌 번두로 승진했습니다. 번두란 상단에서 거래를 총괄하는 자리였지요. 점원 15명 중에서 가장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분이 아씨가 번두라니 대단하구먼. 점원들이 수군거렸지요. 행수님이 괜히 특별 대우하시는 건 아닌가. 무슨 소리야. 장부를 저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 틀린 데가 한 군데도 없다니까. 맞아. 물건 보는 눈도 우리보다 나아. 분이는 점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위축되지 않았지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나와 창고를 점검했고 장부를 빈틈없이 관리했습니다. 분이가 관리한 뒤로 상단의 물건 분실이 사라졌지요. 거래처와의 분쟁도 줄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최행수와 분이가 마주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행수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최행수가 주판지를 멈추었습니다. 절벽에 매달린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겠나. 그게 아니라요. 왜 한양까지 데려오셔서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최행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눈빛이 나를 닮아서. 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죽을 뻔한 년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죽고 싶다고 안 했잖아. 살고 싶다고 했지.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도 눈빛은 안 죽었더라고. 최행수가 귀 아래 흉터를 무심히 만졌습니다. 30년 전에 나도 그랬거든.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지요. 대신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습니다. 행수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은혜 값이다. 최행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지요. 그 무렵 분이에게 첫 번째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최행수가 며칠간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생긴 것이지요. 충청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닷새쯤 다녀와야 한다. 그동안 상단은 내가 맡아라. 제가요? 혼자서요? 번두가 행수 없을 때 상단을 맡는 거야. 그게 번두 일이다. 분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도망칠 수 없었지요. 최행수가 떠난 다음 날 큰 거래가 잡혔습니다. 한양의 포목 도매상이 비단 20필을 주문한 것이지요. 상단의 비단 재고는 15필뿐이었습니다. 점원들이 불안해했지요. 분이 아씨, 비단이 5필 모자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대문 박기씨 상단에 비단 재고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가서 빌려오겠습니다. 빌려요? 경쟁 상단에서 빌려주겠습니까? 빌리는 게 아닙니다. 거래를 하는 겁니다. 분이는 이씨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상단의 약재 3근과 당신의 비단 5필을 교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씨 상단 주인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약재 3근이라. 무슨 약재요? 강화도 인삼 3근입니다. 지금 시세가 오르고 있으니 지금 사두시면 이문이 남을 겁니다. 이씨 상단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거래합시다. 분이는 비단 20필을 납품 기한 안에 맞추었습니다. 도매상이 감탄했지요. 최행수 상단은 물건도 좋고 약속도 잘 지키는구먼. 닷새 뒤 돌아온 최행수에게 분이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비단 20필 납품 완료했습니다. 부족분은 이씨 상단과 약재 교환으로 해결했습니다. 최행수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숫자가 빈틈없이 맞았지요. 약재 교환이라.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아무도요. 곳간의 쌀이 모자라면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된다고 행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게 장사의 기본 아닙니까? 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행수는 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분이야, 내가 이 상단을 물려받아라. 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행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늙었다. 언제까지 장사를 하겠냐? 내가 물려받아서 더 키워라. 분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또 시작이다.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느냐? 최행수가 분이의 이마를 톡 쳤습니다. 내 두 손이 내 얼굴이라고 내가 뭐라 했더냐? 분이는 그 말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이번에도 울지 않았지요. 대신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최행수에게 상단을 물려받은 분이는 장사를 더 키웠습니다. 시장거리에서 분이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지요. 분이 대방. 대방이란 큰 상단의 주인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전라도뿐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까지 거래처를 넓혔습니다. 포목과 약재에 더하여 소금과 건어물까지 취급 품목을 늘렸지요. 상단의 점원은 15에서 40으로 늘었고 창고도 5채가 되었습니다. 분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정직이었습니다. 물건에 속임이 없었지요. 비단이 비단이요, 삼배가 삼배였습니다. 가짜를 섞거나 눈속임을 하는 법이 없었지요. 둘째는 공정이었습니다. 거래처에 이문을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분이가 많이 먹고 상대가 적게 먹는 법이 없었지요. 셋째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원들을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아프면 쉬게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도와주었지요. 그러니 점원들이 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밤새워 일했습니다. 한양에서 분이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대문 박분이 대방이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상인이라 하더라. 여자 몸으로 상단을 이끌다니 대단하지 않소. 물건에 속임이 없어서 양반네 마님들이 분이 상단만 찾는다지.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 분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자신을 밀어버리던 남편의 차가운 눈. 그 기억은 3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원에 남겨둔 만석이 걱정이었습니다. 열병에 걸렸을 때 사흘 밤을 새워 간호해준 만석. 그 충직한 사내가 연화 밑에서 고생하고 있을 것이 뻔했지요. 분이는 조용히 전라도 쪽 거래처에 사람을 보내 남원 소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소식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배 좌수는 아내가 죽은 지 석 달 만에 연화를 새 아내로 들였다는 것. 연화가 들어온 뒤로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 비단 옷과 금은 폐물을 사들이며 돈을 물쓰듯 쓰고 있다는 것. 곳간이 점점 비어가고 하인들이 하나둘 도망치고 있다는 것. 분이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이제 남원으로 가야겠습니다. 최행수가 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남원에 간다고? 예.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복수하러 가는 거냐?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어떻게 절벽에서 떨어졌는지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최행수가 분이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그 눈이면 됐다. 가거라. 다만 한 가지. 무엇입니까?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장사에서 배운 걸 써먹어라. 상대의 약점을 찾고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려라.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행수님. 분이가 남원에 도착한 것은 가을이었습니다. 3년 만에 밟는 남원 땅이었지요. 하지만 분이는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주색 비단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산호 비녀를 꽂은 한양 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단의 점원 5명이 호위하듯 따랐고 짐을 실은 수레가 세대였지요. 남원 장터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양에서 큰 상단이 내려왔대. 여자가 상단 우두머리라 하더라. 이름이 뭐래? 분이 대방이라 한다더라. 분이라는 이름에 누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배 좌수의 아내와 한양의 거상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분이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구는 여전히 넉넉했지만 자세가 달랐지요.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 치던 옛날의 분이가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었으며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분이는 남원 장터 한쪽에 임시 거래소를 열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져온 비단과 약재를 남원 시세보다 싸게 풀었지요. 남원 상인들이 앞다투어 찾아왔습니다. 분이 대방, 이 비단 값이 진짜요? 한양 시세 절반도 안 되잖소. 첫 거래인이 인사치레입니다. 앞으로 오래 거래할 생각이니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상인들이 감탄했지요. 한양에서 이런 상인은 처음이요. 분이가 남원에 온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배 좌수의 논밭을 사들이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대놓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분이는 남원의 중개인 3명을 따로따로 불러 조용히 일을 진행했습니다. 남원 외곽에 좋은 논밭을 찾고 있습니다. 값이 맞으면 바로 사겠소. 마침 배 좌수가 논밭을 내놓고 있었지요. 연화의 씀씀이가 커서 돈이 궁했던 것입니다. 분이는 첫 번째 논 20마지기를 사들였습니다. 배 좌수는 좋은 값에 팔렸다며 기뻐했지요. 그 돈은 고스란히 연화의 비단옷과 금비녀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 또 논 20마지기가 팔렸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15마지기. 배 좌수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연화에게 쓸어 주었지요. 그 사이 분이의 거래소는 남원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이 분이를 믿고 따랐지요. 분이는 남원 상인들에게 한양 장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장부 적는 법, 원가 계산하는 법, 물건 보관하는 법. 남원 장터가 예전보다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분이의 거래소에 한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삼배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요. 대방님, 이 삼배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어디서 짜신 거예요? 제가 직접 짰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오리 고르지 못할 겁니다. 팔 수 있을는지. 분이가 삼배를 펼쳐보았습니다. 오리 약간 고르지 못했지만 실의 질은 좋았지요. 할머니, 이건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이대로는 제 값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어쩌지요? 오리 고르지 못한 부분을 잘라내고 짧은 길이로 만들면 보자기로 쓸 수 있습니다. 보자기는 짧아도 되니까요. 노파의 눈이 밝아졌지요. 세상에 그런 방법이. 분이는 삼배를 잘라 보자기 10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피러치보다 보자기 10장의 값이 더 나갔지요. 노파는 은전을 받아들고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방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남원의 아낙네들이 분이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 장사 요령을 묻는 사람, 살림 비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 분이는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지요. 분이 대방은 장사꾼이 아니라 은인이야. 남원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분이는 남원의 뿌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배 좌수의 논밭 매입을 계속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이름을 숨기고 하나씩 사들였지요. 맞은편에서 한 사내가 걸어왔습니다. 옥색 두루마기의 검은 갓. 그런데 예전에 번듯한 모습이 아니었지요. 두루마기의 때가 타고 가시 살짝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지요. 배 좌수였습니다. 분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 자신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그 사내의 얼굴. 분이는 재빨리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배 좌수는 분이 앞을 지나치다가 거래소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게 한양에서 왔다는 상단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수레 위에 쌓인 비단과 약재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자가 장사를 한다니 세상이 많이 변했군. 배 좌수가 코웃음을 치며 지나쳤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지요. 3년 전 누더기를 걸치고 고개를 숙이던 뚱뚱한 아내와 비단을 걸치고 당당하게 서 있는 거상은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 대방, 포목 10필 주문하러 왔습니다. 분이가 돌아서는 순간 배 좌수도 발을 멈추었습니다.
분이라고? 배의 좌수가 중얼거렸지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살폈지요. 통통한 체구, 넓은 어깨.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분이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지요. 부채를 접으며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포목을 찾으십니까? 목소리를 일부러 한 톤 높여 말했지요. 남원 사투리 대신 한양 말씨를 썼습니다. 배 좌수는 잠시 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죽은 사람 이름이 겹칠 수도 있지.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두루마기 자락이 휘날리며 사라졌지요. 분이는 배 좌수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점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장터에서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대방이라고만 해라. 예, 왜요? 그냥 그래라. 그때부터 분이는 더욱 조심하며 논밭 매입을 계속했습니다. 배 좌수의 논밭이 하나둘 줄어갔지요. 200마지기였던 논밭이 어느새 80마지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씀씀이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여보, 한양에서 좋은 비단이 들어왔대요. 저고리 2벌만 맞추면 안 될까요? 비단이라. 돈이 좀. 아이, 논밭 팔면 되잖아요. 아직 많잖아요. 배 좌수는 망설이다가 또 논밭을 팔았지요. 만석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더 이상 논밭을 파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는 이 집마저 잃게 됩니다. 시끄러.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날이 제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분이 마님이 계실 때는 그 이름 입에 담지 말라 했다. 배 좌수가 벼루를 집어 던졌습니다. 만석은 이마에 피를 흘리며 물러났지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배 좌수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연화, 연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연화의 옷이 모두 사라져 있었지요. 폐무람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비녀, 은비녀, 산호놀이개, 옥반지, 모조리 가져가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안방 서랍에 넣어둔 땅 문서 4본까지 챙겨갔습니다. 분이가 살아있을 때 꼼꼼히 정리해둔 장부는 이미 오래전에 헝클어져 못쓰게 되었고 연화가 남긴 것은 빈 문서 2장뿐이었지요. 장터 비단 가게에 은전 20잎, 금은방에 은전 15잎, 합해서 35잎의 빚이 고스란히 배 좌수에게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배 좌수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방바닥을 짚었지요. 연화, 연화야. 울부짖어 보았지만 빈방의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만석이 달려왔습니다. 날이 새댁이 새벽에 보따리를 싸서 나갔다고 합니다. 마부 하나를 데리고 한양 쪽으로 떠났다 합니다. 배 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따라잡아야 해. 어서 사람을 보내. 날이 이미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만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뭐냐? 곳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배 좌수가 비틀거리며 곳간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텅 빈 곳간이 보였지요. 쌀도 없었습니다. 콩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은전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떠나면서 곳간까지 싹 털어간 것이었지요. 배 좌수는 곳간 문턱에 주저앉았습니다. 논밭은 80마지기밖에 남지 않았고 곳간은 텅 비었으며 폐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채마저 어디 두었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빈 곳간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배 좌수. 그 모습을 만석이 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이 마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만석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지요. 배 좌수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을 뿐이었지요. 소문은 남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배 좌수네가 망했대. 주막 여자한테 전 재산을 탕진당했다며. 아내 죽은 지 석 달 만에 새장가 들더니 꼴 좋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건가. 배 좌수는 남은 논밭 80마지기로 겨우 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은 만석 혼자만 남았지요. 기와집 20칸의 주인과 머슴 단둘만 덩그러니 남은 것이었습니다. 배 좌수는 빚을 갚기 위해 남은 논밭을 또 팔아야 했습니다. 비단 가게 빚 20잎, 금은방 빚 15잎, 논 35마지기가 빚잔치에 날아갔지요. 이제 남은 것은 논 45마지기와 기와집뿐이었습니다. 조생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 좌수가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조생원, 나 좀 도와주시오. 급한 돈이 필요하오. 허허, 배 좌수. 나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말이야. 조생원이 눈을 피하며 말했지요. 자네, 연화를 소개한 것도 나인데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건 아니겠지. 배 좌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자가 등을 돌린 것이지요. 밤마다 빈 안방에서 배 좌수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부채도 없이 맨손으로 술잔을 기울였지요. 문득 분이가 떠올랐습니다. 꽃간을 빈틈없이 관리하던 분이, 장부를 꼬박꼬박 적던 분이, 남편이 아무리 구박해도 살림은 한치의 빈틈없이 해내던 분이. 배 좌수는 술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그 뚱뚱한 년이 뭘 했겠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도망친 것도, 곳간이 텅 빈 것도, 배 좌수가 몰락하고 있다는 것도. 분이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붓을 놓았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점원이 물었지요. 대방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관아에 가야 합니다. 분이는 남원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문턱은 높았지요. 무슨 일이요? 3년 전 죽은 줄 알려진 사람이 사실살인 미수의 피해자입니다. 고발하러 왔습니다. 아전이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증거가 있소. 목격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배 좌순의 머슴 만석이라는 자입니다. 아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머슴의 증언으로 양반을 고발하겠다고. 허허, 돌아가시오. 관아에서 다룰 일이 아니오. 분이가 발을 디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한양에서 상단을 이끄는 분이 대방입니다.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한양 상단이 뭐가 대단하오? 양반을 고발하려면 양반 증인이 있어야 하오. 머슴으로는 안 돼요. 아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일이라 했소. 시신도 없고 증거도 없고 목격자가 머슴 하나뿐이라면
그건 소송이 아니라 무고요. 되려 당신이 벌을 받을 수도 있소. 문이 닫혔습니다. 분이는 관아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치맛자락을 휘날렸지요. 머슴의 말은 증거가 안 된다. 시신도 없고 증거도 없다. 그 말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만석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 해도 머슴의 증언 따위는 양반의 말 한마디에 묻히는 세상이었지요. 돌아오는 길에 분이는 그제야 만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배 좌순의 뒷담장 너머로 만석을 불렀지요. 담장 위로 얼굴을 내민 만석이 분이를 보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님. 쉿. 조용히 해라.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마님 살아 계셨습니까? 살아 계셨습니까? 조용히 하랬지. 배 좌수가 듣겠다. 만석이 입을 틀어막고 훌쩍거렸습니다. 마님, 저는 다 보았습니다. 그날 절벽에서 나리가 마님을 미는 것을 제가 나무 뒤에서 봤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왔다. 관아에 가시지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증언하겠습니다. 만석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분이는 한참 동안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지요. 관아에 갔다 왔다. 머슴의 증언으로는 양반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양반 증인이 있어야 한단다. 아니면 다른 증거라면 마님의 몸에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났다. 상처는 다 아물었고 내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은 사고라고 주장하면 그만이야. 분이와 만석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떨어졌지요. 분이는 만석과 헤어진 뒤 거래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3년을 준비했습니다. 장사를 배우고 상단을 키우고 남원까지 내려왔지요. 논밭을 사들이고 장터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발짝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건만 이번만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 두 손이 제 얼굴이라 하셨지요. 그런데 이 두 손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다가 창문을 열었지요.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남원의 밤하늘은 한양보다 맑았습니다. 3년 전에도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았지요. 그때는 남편의 두루마기에 솜을 넣으며 이 달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분이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 든 것은 어머니가 남긴 은비녀 1개. 절벽에서 떨어질 때도 치마 속에 꿰매어두었기에 잃어버리지 않았지요. 유일하게 남은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분이가 은비녀를 달빛에 비추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살아가는 모습이 값어치라 하셨지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장사도 배웠고 상단도 키웠습니다. 제 두 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이가 은비녀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두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머슴의 말은 증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양반의 죄를 양반만이 밝힐 수 있다 합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분이는 한참을 어머니의 은비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최행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장사에서 배운 걸 써먹어라. 상대의 약점을 찾고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려라. 분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상대의 약점. 배좌수의 약점이 무엇인가? 조생원. 조생원은 배좌수와 함께 살인을 모의한 공범이었지요. 그리고 조생원은 이미 배좌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남을 팔 사람. 입이 가볍고 자기 이익에 빠른 사람. 분이가 조생원의 성격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생원을 잡으면 된다. 만석의 증언만으로는 안 되지만 공범인 조생원이 자백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었지요. 양반의 증언은 양반의 죄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생원이 스스로 자백할 리가 없었습니다. 함정이 필요했지요. 분이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사에서 배운 것을 하나하나 적용했지요. 상대의 심리를 읽고 약점을 파고들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짜는 것. 먹물을 갈아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조생원은 겁이 많다. 이익 앞에서는 대담하지만 자기 목숨이 걸리면 비겁해진다. 둘, 조생원은 입이 가볍다. 술이 들어가면 더 가벼워진다. 셋, 조생원은 배좌수에게 이미 등을 돌렸다. 자기 살궁리만 할 것이다. 분이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장사에서 거래처를 움직이는 방법과 같았지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밀고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만 남겨두는 것. 새벽이 되어서야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다음 날 분이는 조생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비단 2피를 들고 갔지요. 조생원님, 한양에서 장사하는 분이 대방이라 합니다. 남원에서 큰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 고을 사정에 밝은 분이 필요합니다. 조생원에 가는 눈이 비단을 보고 반짝였습니다. 호, 한양 상단이라. 어떤 거래를 하고 싶으시오? 남원 일대의 논밭을 대량으로 매입하려 합니다. 중개를 맡아주시면 이문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이문이라. 얼마나? 매입가에 일할. 조생원이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지요. 좋소. 이 조생원에게 맡기시오. 분이는 조생원과 여러 차례 만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술자리를 마련하고 비단을 선물하고 이문을 넉넉히 챙겨주었지요. 조생원은 점점 분이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 술이 들어가면 말이 술술 나오는 법이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분이가 술상을 차려놓고 조생원을 불렀습니다. 조생원님, 배좌수라는 양반을 아시지요? 알고 말고. 내 오랜 벗이지. 요즘 꼴이 말이 아니야. 조생원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전 재산을 주막 여자한테 탕진당했으니 말이오. 안 됐군요. 그런데 배좌수의 전처는 어찌 되었습니까? 전처. 아, 분이 말이오? 조생원이 술잔을 기울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산에서 떨어져 죽었소. 불쌍하지. 분이는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에서 떨어졌다고요. 사고였습니까? 그렇지. 발을 헛디뎌서. 조생원이 잠깐 말을 더듬었지요. 분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행수가 가르쳐준 대로였지요. 말을 더듬는 것은 거짓말의 신호. 분이가 술을 한 잔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있더군요. 소문.
배 좌수가 아내를 직접 밀었다는 소문이요. 혹시 아십니까? 조생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건 헛소문이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 공모한 자도 같은 죄를 받는다 하더군요. 분이가 조생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생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지요. 뭐요? 아닙니다. 그냥 한양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분이가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생원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지요. 술맛이 갔는지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분이는 조생원이 돌아간 뒤 중얼거렸습니다. 겁을 먹었다. 이제 조금만 더 밀면 된다. 며칠 뒤 분이는 조생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생원님, 남원관하에서 3년 전 배 좌수 아내의 죽음을 재조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말도 있고요. 혹시 관련된 일이 있으시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편지를 받은 조생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라니.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도 공범으로 잡혀갈 것이었지요. 조생원은 다음 날 아침 분이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지요. 분이 대방, 사실대로 말하겠소. 조생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 전 배 좌수의 아내를 산에서 밀어 죽이자는 계획은 내가 짠 것이오. 분이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계속 말해보시오. 절벽에 데려가서 산삼 핑계로 밀라고 했소. 나는 직접 밀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세운 것은 나요. 조생원이 고개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제발 암행어사에게만은 말하지 마시오. 제가 뭐든 하겠소. 분이는 조생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그 한밤중에 이 사내가 무엇을 했는지, 쌀석섬이면 새 각시를 얻고도 남는다며 킬킬거리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요. 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최행수의 말을 떠올렸지요.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조생원님. 분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문서로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암행어사 일은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조생원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도장까지 찍은 자백서가 완성되었지요. 분이는 자백서를 품에 넣고 거래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자백서를 펼쳐보았지요. 글씨가 삐뚤빠뚤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배 좌수의 아내를 절벽에서 밀어 죽이자는 계획을 조모가 세웠으며 배 좌수가 이를 실행하였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지요. 다음 날 분이는 남원관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생원의 자백서와 만석의 증언을 함께 들고 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저는 3년 전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줄 알려진 배 좌수의 아내분입니다.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감이 직접 나서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배 좌수가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가시 벗겨지고 두루마기가 찢어진 채로 만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25년을 섬긴 주인을 고발하는 자리였지요. 만석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날 저는 사랑채에서 나리와 조생원이 마님을 절벽에서 밀기로 모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배 좌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산에서 나리가 마님을 절벽에서 미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놈, 감히 머슴 주제의 주인을 모함하느냐? 배의 좌수가 악을 썼습니다. 현감이 조생원의 자백서를 펼쳤지요. 배의 좌수. 조생원이 직접 쓴 자백서요. 자네가 아내를 절벽에서 밀었다고 적혀 있소. 배의 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생원이? 그뿐이 아니요. 자네 아내 분이가 살아있소. 관아 문이 열리고 분이가 들어왔습니다. 자주색 비단 저고리에 남색 치마.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지요. 배좌수와 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배좌수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통통한 체구, 둥근 얼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작은 눈. 턱 아래의 작은 점. 분이? 배좌수의 입에서 허탈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죽었잖아. 내가 왜? 죽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담담하게 말했지요. 소나무에 걸려 살았습니다. 당신이 확인도 안 하고 돌아간 덕분에요. 배좌수의 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현감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좌수 3년 전 지리산 절벽에서 아내를 밀었느냐? 아닙니다.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입니다. 조생원의 자백서에는 자네가 밀었다고 적혀 있소. 그건 조생원이 거짓말을. 머슴 만석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소. 두 사람이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요? 배좌수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지요. 현감이 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분이라 했소. 절벽에서 떨어져 어찌 살았소? 소나무에 걸려 살았습니다. 지리산에서 약초를 캐던 최행수라는 분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3년 동안 어디에 있었소? 한양에서 장사를 배우고 상단을 키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대단한 여인이요. 관아 마당에 구경꾼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원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세상에 분이가 살아 있었어. 죽은 줄 알았는데 한양에서 큰 장사를 하고 있었다니. 배좌수가 절벽에서 밀었다고. 그 양반이? 그러게 겉은 번듯한데 속이 저렇게 썩었구먼. 현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좌수, 아내를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죄로 장 100에 유배 3,000리에 처한다. 조생원 살인 모의에 가담한 죄로 장 80에 유배 2,000리에 처한다. 배좌수가 포졸에게 잡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무릎이 꺾여 땅바닥에 주저앉았지요. 3년 전 부채를 흔들며 거들먹거리던 그 양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시 벗겨지고 두루마기가 찢어지고 수염이 덥수룩한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배좌수가 끌려나가면서 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분이야. 처음으로 분이를 이름으로 불렀지요. 결혼한 뒤로 한 번도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없던 사내가. 분이야, 용서해다오.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좌수가 포졸에게 끌려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서 있었지요. 관아를 나온 분이에게 만석이 다가왔습니다. 마님, 끝났습니다. 고맙다, 만석아. 제가 뭘 했다고요? 마님이 다 하셨지요. 아니야. 내가 그날 따라오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그 무서운 걸 3년 동안 혼자 품고 있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니? 만석이 울음을 터뜨렸지요.
25년을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배 좌수가 유배를 간 뒤 그 집은 비었습니다. 본인은 그 집을 사지 않았지요. 대신 남원 장터 한쪽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포목과 약재를 파는 가게였지요. 한양의 상단은 믿음직한 점원에게 맡기고 남원에 정착한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분이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저는 머슴밖에 할 줄 모릅니다. 머슴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내 가게의 점원이다. 품삯도 제대로 줄 거야. 만석이 눈물을 글썽였지요. 마님, 저는 그날 말리지 못한 것이 평생 죄였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 만석아. 머슴이 양반을 어쩌겠니? 내가 따라와서 지켜봐 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만석이 또 울었습니다. 분이가 만석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울지 마라. 이제 좋은 날만 남았다. 어느 날 최행수가 남원을 찾아왔습니다. 분이의 가게 앞에 선 최행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했구나. 행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르친 건 장사뿐이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는 내 것이야. 최행수가 귀 아래 흉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복수를 포기했거든. 내가 나보다 낫다. 분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복수가 아닙니다. 행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올 시간에 셈을 하라고. 저는 셈을 한 겁니다. 최행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인연이 이제 나한테 말대꾸까지 하는구나.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지요. 분이는 남원에서 장사를 하며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장터의 글방을 여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그 중에서도 뚱뚱하다고 놀림받는 아이를 보면 꼭 불러 앉혀놓고 말해주었습니다. 내 몸이 내 값어치가 아니란다. 내 마음이 내 값어치이고 내 두 손이 내 얼굴이란다. 3년 전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던 여인. 남편에게 버림받고 맨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여인. 분이의 이야기는 남원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에 있는 법입니다. 비단 옷을 입었다고 부자가 아니요. 누더기를 걸쳤다고 거지가 아닌 법이지요. 하늘이 내린 그릇은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그릇을 채우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두 손뿐인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